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를 보였죠.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만 4% 급등했을 정도로 한 1년여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한 한 주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시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사실 매물 압박이 어느 정도 느껴졌을 수도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분위기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브리핑 뉴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다우지수 강보합 4659선에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이었습니다. 17631선, S&P 500 역시 0.2%의 상승 5554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숫자를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이 매물대가 좀 중요한 매물대라고 하더라고요. 나스닥 17600선 그리고 S&P 500 5550선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1.4%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면 그저 그랬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주 동안 놓고 보면 거의 20% 올랐거든요. 참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보고 있으면 지지난주가 정말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124달러까지 올라온 구간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모든 반도체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1.8%의 약세를 보인 구간이 있어서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강세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강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난 한 주를 좀 정리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타뷰티 워렌 버핏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죠. 3.1% 상승하면서 최근에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정책 금리와 어떤 경기보다 정책 이슈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한 한 주가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체크 포인트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한 주 내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영향이 큰 한 주였고요. 물가 지표부터 해서 경기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금요일에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월화수목 올랐으면 금요일에는 사실 좀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건설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이런 부분들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급감하면서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건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여전히 금리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리 압박이 있고 최근에 저 또 전세 대출 금리 올라간다고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아직 집 사고 그리고 집 짓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활발하게 이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쨌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의 근간은 역시나 소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가 그 부분을 또 한번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꺼질 뻔했던 분위기를 올려주면서 5개월여 만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한번 바짝 끌어올렸다는 건 다시 한번 그 소매 판매 지표를 떠올리게 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한 달짜리 단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이 우려를 덜어내는 데는 한 몫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날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전망치가 이거 3분기 GDP 전망치죠. 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9, 3% 가까이를 유지하다가 2%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는 아닐지라도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의 어떤 방향성이 아래쪽인 건 아직까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2.9라는 숫자 자체가 약간 좀 높았고요. 2%만 성장해도 사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시장을 방해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2%를 하회하면서 1%대 혹은 1% 아래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그림자를 얘기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 뭐 완전히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한번 챙겨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의 5,550 그리고 나스닥 17,600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 최근에 계속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섹터별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이 지수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4% S&P 500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인 5,670선까지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매물 저항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5,550선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해준다면 5,670선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는 매물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뭐 여기에 갇혀 있었으면은 이 부분은 조금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걸 소매 판매 지표로 인해서 한 번에 뛰어넘었잖아요. 이걸 뛰어넘은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S&P 500은 크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스닥은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17,600선에서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빽빽하게 멈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 레벨업을 하면 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S&P 500에 비해서는 부담감이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기술주로 몰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 주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넘겨주려나? 라는 생각까지 좀 행복회로 돌린 거긴 한데 가능하기는 하겠죠. 일단 지금은 어찌됐든 이 저항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게 되는지 이번 주에는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번 주의 향방 월요일 개장 이후에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은 그냥 뉴스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또 일정이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야 이제는 또 이제 대통령이 좀 뒤에 있네요. 예, 카멀라 해리스가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는 사실상 대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관식, 뭐 대통령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아마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리스 후보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로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들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약가 인하를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25,000달러를 제공해 준대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와, 그 정도면은 부럽네요. 약간 그런 그 생각도 들고요. 물론 미국의 집값이 훨씬 비싸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 연간 6,000달러 정도를 제공해주는 그런 법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수를 또 어디서 확보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 쏟아내는 건 뭐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그러면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해리스 트레이드 일어날 수도 있으려나라는 생각 갖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그 엔달러 환율 계속 저희가 보면서 일본 시장을 좀 많이 봤잖아요. 이 기시다 총리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임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어떤 정치 지형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그대로 자민당은 유지가 될 거예요. 일본은 계속 뭐 일당으로 거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에는 혹시 영향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흐름 그리고 또 뭐 중동에 지금 블링컨 장관이 또 날아갔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휴전, 하마스와의 휴전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해리스 그리고 일본, 중동까지 한번 잘 엮어서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특징주 핀비즈 테이블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보통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색깔을 좀 잡아드리곤 하는데 특별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보시다시피 주도주 탐색전 중이다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장비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퀄컴, 브로드컴도 역시나 약세를 보였고요. 혼조세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구글의 강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약세, 일라이릴리의 약세까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크셔 해서웨이라 든지 은행주 그리고 통신주, 건설주 이쪽에서 약진이 좀 나타났고요. 월마트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죠. 그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진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은 역시나 엔비디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한 주 동안 무려 18%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최고의 주간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아무래도 AI 거품론을 깨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다음 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8월 28일이고요.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어느덧 다음 주까지 이 안에서 공방전을 펼치다가 사상 최고가 도전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 흐름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소화를 하면서 나갈지 엔비디아는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더 많이가 큰 폭이라기보다 큰 폭도 큰 폭이지만 연일 상승세 보시는 것처럼 무려 8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죠. 웨드부시에서는 아이폰 16으로 인해서 보통 15이 8천만 대 팔렸대요. 초반에. 근데 아이폰 16은 AI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9천만 대 정도 그리고 한 4년 동안 아이폰을 교체하지 않은 사람들이 3억 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기다렸으면 AI 붙어서 신제품 나온다? 바꿀 가능성 높겠죠.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 대 정도는 아마 교체 주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구글 AI 또 폰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그 흐름을 뒷받침해줬죠. 과연 애플의 아이폰 다음 달에 공개가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일단 주가는 기대감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테슬라까지 한번 챙겨볼게요. 테슬라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목표가를 120달러로 하향했는데요. 지금 220달러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120달러면 표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점유율이 77%였는데 지금 미국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경쟁도 심해지고 중국 시장도 더 경쟁이 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나오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테슬라가 이 위기를 또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간밤에 금요일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앞으로는 여기를 잘 뚫어내는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정은종 캐스터와 함께 원자재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요. 9.3원 내린 1,35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주간 거래 종가로는 1,357원이었는데요. 거래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면서 야간 거래에서만 6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주말을 앞두고 7월 미국 주택 지표 추락과 함께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는 102선까지 떨어졌고요. 아시아 통화 강세와 함께 원화 가치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주택 관련 데이터가 나쁘리라는 건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결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8%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전 거래일에 급등했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은 오히려 진정된 모습입니다. 다음 FOMC까지는 약 한 달 정도만 남았는데 향후 데이터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 채권 시장은 현재 레벨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요. 2%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눌렀는데요. 현재 유가에서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모두 공존하는 만큼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록 이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대체자인 금값이 상승했고요. 은도 함께 상승하고 구리는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 뉴욕 증시 진짜 지지난주에 안 샀으면 진짜 너무 아쉬웠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1년 만에 거의 최고의 한 주가 그렇죠. 상승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요일 마감 상황까지 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좀 화면을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최고의 한 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 보시면 기울기가 다우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게 다우 지수예요. 네, 이게 다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S&P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전 이렇게까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나온 그런 이슈. 물론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담겨두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네네. 갑자기 너무 과하게 부각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악재성 재료들이.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또 이제 딱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력들이. 왜 그러냐면은 딱 떨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앞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딱 터트린 거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까봐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라는 건 사실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갑자기 급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패닉셀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사전에 그런 데이터들의 기조를 봤을 땐 사실 부정적으로 나올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빠르게 역시 이거는 좀 과한 우려였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됐고요. 기울기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빨리 빠르게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퍼져나가면서 이제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년 만에 최고 상승률 S&P 500만 거의 5% 가까이 급등했던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어떤 특징주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금요일은 약간 좀 정리하는 느낌이 있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어땠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좀 약진이 나타났고요. 그 중심에는 단연
엔비디아가 있었다. 그래서 AI 고점론을 조금 요번에 돌파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고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돼서 이제 29일에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텐데 예. 그때가 좀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블랙웰 이런 지연들 뭐 사실 이제 테이블로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예. 그 사이를 채워줄 아이템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미래 전망치가 과연 잘 나올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TSMC의 엔비디아로 할당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문량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의 그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HBM 쪽에서 공급에 대한 부족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요가 견인하던 시장에서 공급까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면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생각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피크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예. 리포트가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뭐 월마트에서도 AI를 좀 전사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됐을 때 과연 수요가 줄까? 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변곡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중요했고 앞으로도 고점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좀 네. 상당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70불까지 올라갔다가 180대까지 역시 테슬라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220불 수준까지 한번 좀 올라온 상황인데 테슬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기관들의 이런 매수와 목표가의 이런 갭이 네. 정말 넓어요. 정말 넓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도 100불 있고 아래로도 100불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사실 헷갈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견이 정말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들어갔고 맞아요. 사실상 요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오픈을 해봤지만 CATL도 상당히 있고 자체 배터리가 반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또 반대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대신에 또 로보택시에 대한 또 분석도 엇갈립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거는 굉장히 좀 좋다. 앞으로 보여줄게 많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또 반대로는 아직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 스타벅스도 개인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스타벅스가 요번에 이제 CEO가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폭등했죠. 네,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EO가 받는 돈이 이전 CEO의 지금 몇 배죠? 한 4배 정도 된다. 그래요? 네, 4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무리해서라도 데려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워낙 좀 논란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스타벅스가 거의 전 매장에서 매출단에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저희 주변에서 봤을 때는 스타벅스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거 해외에서는 그렇게 안 먹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치폴레 같은 경우는 이제 CEO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도 5배 정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졌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CEO가 옮기 전에 비교했을 때도 5배 정도. 이전 스타벅스 CEO와 비교하더라도 4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과하게 지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되돌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수 있겠네요. CEO의 그런 역할도 과거에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해지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벅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일반 소비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조조.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서 소매 판매가 늘어나긴 했지만 과연 어디서 썼는지 어디서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과거는 소매 판매 잘 나오면 그냥 소비 좋았다 이러고 맞아요. 그냥 넘어갔는데 네. 요즘에는 세부 항목으로 뭐 어디가 좋았다 어디는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세세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초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뭐 월마트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예.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의 추이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좀 예민해졌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소비 심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투자 심리 분위기들을 우리가 잘 챙겨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좀 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좀 말씀해 주셨던 게 애틀랜타 GDP, 네.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된 GDP 나우가 3분기 기준으로 뚝 떨어진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덜어낸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는 뭐 지속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이 지금 그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금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선물 가격이 2,500대를 넘은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현물가가 2,500을 넘긴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금이나 이런 쪽에도 저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사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현물 뭐 바로바로 나갑니다. 5분 안에 5분 안에 나갑니다. 네, 뭐 특가로 만약에 10개 나온다. 제가 보니까 30분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는 거는 이 정도로 금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도 네. 더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한 2,650선까지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걸 많이 떠올리시죠. 네, 근데 이제 이거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의 화폐 가치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화폐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전년 대비 올라간 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현물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왜? 화폐 가치가 예. 떨어졌으니까 예. 같은 돈으로 기업을 싸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좀 반영이 될 확률도 있고요. 또 반대로 봤을 때 우리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버는 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 고민이 좀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지표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미시간대 뭐 이제 경기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치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금 가격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해소가 된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급락이 있었고 지난주에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 고민이 좀 시작되는 구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공포 우려를 좀 해소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비싸게 느껴지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단기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또 바닥권에서 잡았었던 사람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쵸. 또 이번 주에 또 변곡점이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제조업 지수나 이런 이벤트들이 또 있다 보니까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2주 연속으로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번에도 줄어들어서 아예 확신을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어서 월화까지는 그래도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뭐 이전처럼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렇군요. 그거를 좀 벗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기술주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 기대감을 높여가는 과정이라면 또 다른 흐름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눈치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수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선도 앞두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주말 치고는 뭔가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나왔어요. 지난주나 맞아요. 지지난주보다 네. 조금 나왔고 또 연준의 발언도 있잖아요. 파월부터 해서 부의장 발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을 일부 가질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네, 그래서 너무 과열되지 않고 조금은 소강 상태로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눈치 보기를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변곡점은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급락이 나왔을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네. 특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굳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네.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증시의 상승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됐었던 것도 기술주. 그렇죠. 그리고 M7. 예.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그쪽을 기반으로 올라올 거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반도체가 움직일 때와 안 움직일 때 물론 매일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지수단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단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그쪽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이제 3배짜리 이런 거 말고요. 네네네. 네, 그냥 지수 ETF를 잠시 동안 해보시는 것도 사실 이건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거의 뭐 아시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거의 100%죠. 네, 자산운용에서 상위 5%보다도 성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배수단에 뭐 TQQQ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배경,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혹시 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 혹은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잭슨홀 미팅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을 좀 찾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2번이 아니라 빅스텝이 아니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걸 좀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빅스텝으로 넘어갔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스텝까지 안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CPI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쉘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신규 착공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 주택 판매도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만약이라도 좀 부정적이면 쉘터는 또 위에서 고정적이겠죠. 그럼 에너지에 대한 변동, 게다가 이번에 뭐 유틸리티라든지 또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운송 쪽에서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CPI가 변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우리가 그런 걸 잊을 수 있게끔 경기는 뭐 지금 나쁘지 않다, 뭐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좀 안정적인 발언만 나오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 글로벌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모이는 그런 뭐 그들에게는 약간 휴가일 수도 있겠고요. 미팅일 수도 있겠고 회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회의가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요하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은 얘기들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장 국내 증시 전망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강보권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힌트를 안 주는 게 원래는 현물과 선물 간의 베이스 차가 좀 뭐 1.8에서 2 정도 좀 갭을 만들어주면서 상반기 내내 좀 유지가 됐는데 예. 최근에는 0.2 수준 안으로 좁혀놨고요. 일단 미결제 약정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생에서는 네. 아직 방향성을 안 잡고 있고 힌트를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에도 사실 외국인 현물은 1조 2천억이 들어왔지만 선물이 뭐 3천억 이하로 들어온 것도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물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줄 때 결국엔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장에서 좀 눈치 보기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좀 쉬어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간밤에 또 일본에서 지진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5.1 강도의 지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에서의 약간 영향력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거에서 막 니케이 지수가 좀 빠진다 그러면 같이 우리나라도 끌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니케이가 좀 많이 올라줘야 우리나라도 강세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연결성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한번 급락이 있었고요. 급락을 많이 회복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좀 이슈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가 그 흐름을 한번 테스트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무더운 8월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걱정거리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이죠. 물론 이번 주에도 시장 안에서 또 변수가 될 만한 이벤트들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 안에서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금리 인하 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0.25%포인트의 인하로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고 오늘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됩니다. 해리스 후보가 연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찾기에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에는 하이라이트죠. 잭슨 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탄생이 될지 관전 포인트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마감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해낸 지난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운 상승으로 2,697포인트, 이제 손 뻗으면 2,700선 닿을 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786포인트까지 올라와 준 채 마무리가 됐는데 금요일에 이 코스피 반등은 역시나 반도체의 힘이 참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3%가 넘게 올랐었고요. 장중에 무려 SK하이닉스가 7%가 뛰면서 20만 닉스가 돌파가 되기도 하는 모습이었었죠. 그 안착 여부가 중요할 텐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이 삼각 밸류체인 그 앞으로의 점프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시장 안에서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 해줬던 2차 전지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86포인트 마무리가 됐네요. 자,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또 한 번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건 지난 한 주 내내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다는 거고요. 월요일 2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매수 규모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 지난 금요일에 보여졌고요. 기관도 2,100억 원의 매수,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전기전자, 삼성전자 쪽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담아가는 모습. 다만 개인은 차익 실현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 1,0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의 매수, 2거래일 연속의 쌍끌이 들어왔고요. 개인은 1,300억 원의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시장이 살아나는 데에는 외국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투자 아이디어 잡아보도록 할게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수급 어디로 향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연일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최근에 이 낙폭을 거의 반절 이상 회복한 모습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에 이어서 중국과 미국에서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요. 낸드 가격과 디램 모두 가격이 상승했고
이 메모리 제품에 있어서 판매 확대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주간 순매도 1위를 차지했지만 금요일에만 외국인 수급 3,900억이 넘는 순매수 들어오면서 7%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수급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는 사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통한 정밀 모니터링 등 이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공개했고요. 전기차 시장의 이 캐즘 극복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보시면요. 지난주 주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변압기에 이어서 회전기기 판매에도 집중하는 모습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매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보시면요. 항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병용 요법이 위암과 간암에 이어서 폐암까지 폐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6%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1위에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고요. 2, 3위 자동차주에 이어서 4위 이수페사시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1% 강세 보였는데요.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랠리를 달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위에 있는 데브시스터즈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 넘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5위에 차지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3%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의 수급의 향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네, 강하게 반등 보여줬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코스피가 2,700 안착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어떠한 그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 나눠볼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코스닥의 흐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2,700 코앞까지 왔어요. 네.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제 매수 쪽으로 그 스탠스를 잡고 있다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 전략, 오늘장 전략 어떻게 취해 볼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좀 강한 매수세는 사실 이번 주도 좋은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또 역시나 재석순울 미팅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될지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 했어요. 이미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만약에 여기서 약간 뜨뜨미지근한 시그널 나오면은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증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거 같아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50bp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2년도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하도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니즈거든요.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약간 금리 인하 자체를 좀 우리는 보수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다?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을 키우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8월 초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미국 제조업 PMI에 대한 둔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소매 판매, 지난주에 나왔던 소매 판매,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 사실 소매 판매 지표만 본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경기 침체가 맞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둔화인 것처럼 보여지다가 지표 보니까 경기 둔화가 아니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파월 의장이 만약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에 네. 따라서 이제 실망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시 그랬다 맞다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다 질문 드리면 네. 일단 CPI까지 확인하고 접근하자였었는데 이번 주 또 들어오면서부터 챙겨볼 게 많아진 것 같아요. 8월은 확실히 좀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오히려 좀 기회라고도 봐야 될지 궁금한데 그 반도체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반도체가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네. 다시금 주도주 반도체가 잡아갈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만큼의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8월 1일부터 하락이 시작됐는데 그때 8월 1일 날 네. 코스피가 2,800선 부근이었어요. 근데 사실 아직 회복하려면 좀 남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관련 대장격들인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줘야 사실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도하게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는 회복세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빠질 이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 과도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낙폭을 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해소되는 과정 속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기환이라기보다는 원체 많이 빠졌다 네. 보니 그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목을 선정을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고 봤을 때 확실히 SK하이닉스의 탄력도가 네.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사실 잘 나온다는 건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 20만 원 안착 넘어서서 더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시장을. 네. 근데 네. 우리는 7월 말까지만 해도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3,000을 간다, 뭐 3,200 다시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8월 달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도 올라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모습으로만 대응하다가 또 이렇게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모르겠지만 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엔비디아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다 좋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가이던스가 뚜껑 어떻게 열고 나올지 봐야죠.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염려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언제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막 비중을 좀 실으시거나 이러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지금 많으신 분들은 좀 덜어내시고 아, 오히려요? 예, 오히려 지금은 좀 덜어내면서 좀 조절을 해야 될 때다. 왜냐면 잭슨홀 미팅이 그때 2022년 8월에도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엄청 또 급락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물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파월 의장은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네.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물론 좀 상승할 여력, 모멘텀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래도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뚜껑 열고 좀 확인을 해보는 게 1번일 것 같고 신중해서 나쁠 것 없다. 이번 주 전략으로 좀 취해봐도 되겠어요. 네. 원체 이제 변수가 많은 한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반도체 뜯어놓고 봤을 때 사실 상반기에 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이수페타시스가 네. 이제 금요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터뜨렸거든요. 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세요. 네,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이 실적에 좀 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환호하면서 네.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저기 이수페타시스에서 하고 있는 AI 가속기 사업 그리고 MLB 기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대라던가 이러한 기조를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워낙
좋았지만 우리 8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3만 원까지 갔죠. 음봉 3개 이렇게 3거래일 만에 이만큼 네. 빠진 걸 봤을 때 기업이 아무리 좋고 뭐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충격받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냐 마냐에 대한 영역은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뭐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권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서 네. 올라오면은 이제 수익권 들어간다 했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만약에 이제 저때 정말 그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권이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좀 한 발 또 뒤로 물러서 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때가 왔을 때 들어가자. 그렇죠. 네.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지금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면 네. 어떤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알파로 소부장 합쳐서 봤을 때 네. 어떤 종목이 원픽이에요? 사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 좋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자면 저는 테크윙을 좀 말씀을 드리고 테크윙이요? 싶습니다. 네. 연초부터 정말 우상향을 보여줬던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고요. 네. 근데 사실 테크윙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큐브 프로브라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 HBM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수율이 떨어지고 불량품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D램의 어쨌든 이러한 프로버 이쪽으로 지금 글로벌 넘버 원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진짜 빠른 폭으로 좀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있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D램 업황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 속에서 이런 소모품 교체에 대한 네. 수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인 그럼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7만 원 찍고 쭉 빠졌었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목표가를 저기까지 잡기에는 너무 지금 멀죠. 부담스럽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저 횡보했었던 저 구간대 저 윗단으로 한 5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만 2천 원 제시를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탑픽입니다. 테크윙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2천 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식품주 이야기 나눠볼 건데 앞서서 시장이 굉장히 실적에 반응을 크게 하고 있다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식품주 안에서 삼양식품 네.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주가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랑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은 뭐냐면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와서 잘 갔는데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더 잘 나오겠네? 지금 이것 때문에 회복력이 좋은 건데 식품주는 좋대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앞으로 약간 조금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결이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오히려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급락 나왔죠.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ODM 기업들 이 중국 쪽의 매출이 좀 큰 그쪽에서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코스맥스는 회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인디 제품들 팔고 있는 기업들이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네. 엄청 잘 갔죠. 그렇죠. 한국 화장품 제조 네.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워렌 버핏의 그쵸. 버크셔가 화장품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또 모르는 일이고 일단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되게 컸었는데 네.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제 넥스트가 약간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음식료가 하반기에도 잘 갈 거야?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차익 매물을 불러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상반기에 화장품 얘기하면 세트로 이제 식품 같이 묶어서 얘기하곤 네.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그 결 자체가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음식료 관련주 들어가 볼 수 있을 종목도 있을까요? 저는 이 음식료 중에 지금 안 움직였던 못 올랐던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오리온이라는 오리온이요. 네, 오리온입니다.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지금 해외에 잘 팔리고 있고 이번에 상반기 실적이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리온이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바로 리가켄바이오거든요. 그 인수에 관련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적이 나와도 이거를 충당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에서 사실 주가는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랑 음식료들 랠리 나올 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빠졌었죠. 예, 빠지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식품주들 갈 때는 못 갔기 때문에 만약에 리가켄바이오가 이번에 특히 유한양행이 렉나자랑 이 병행요법, ADC 병행요법이 성공한다고 한다면 삼상 그다음에 여기 또 수급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가켄바이오가 만약에 가치를 받는다 그러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으로 봤을 때 오리온이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8월 2일, 3일 기점부터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체 매물대가 그렇죠. 본부장님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식품주들 랠리 나올 때 이 오리온은 진짜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눈높이를 높여서 오리온은 반대로 목표가를 11만 원 부근까지도 오, 한번 그래요? 노려보자. 네.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리온은 좀 후하게 주셨습니다. 11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82,000원. 그 흐름 놓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SK인베스트먼트 송가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이렇게 처음으로 합류하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네네. 오늘 또 시장 전망부터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오늘장 네네, 전망 맞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조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오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시 정제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최근 몇 개월간은 대형 기술주 이외 중소형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다양한 테마주들이 형성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성되는 테마주들의 경우 저가권의 위치에 있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좋은 상황, 그리고 하반기 우리가 보고 있던 저가에 있던 테마주들 위주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급락과 급반등으로 인해서 정리가 좀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테마주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아마 골라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떤 픽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을 픽해봤는데요. 다양한 섹터들이 있지만 오늘 바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한농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국제과제와 관련해서 리튬 관련된 과제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인해서 아직 개발 초기 단계, 그렇지만 안정성, 배터리 용량, 대폭 향상되면서 꿈의 전지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내 3사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27년, 28년을 목표로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는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저가에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농화성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고체 전지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화재 사고가 계속 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체 전지가 또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한농화성 오늘의 픽으로 주셨는데요. 오늘의 픽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도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통할 섹터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할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는 것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제약선이 되고 있고 엠폭스에 대한 지금 뭐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선언한 연종 엠폭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긴급 예비비까지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이슈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부재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질병 관련 테마주들 이상 수급은 이번 주 내내 좀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라든지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도 여기에서 이번 주 내내 이런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상 수급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테마 크기가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현재까지 부각되지 못했던 저가권 종목군들, 뭐 진단주라든지 다양한 히트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테마주 장세를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네요.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주, 지난주에도 강했죠. 이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빼먹고 한농화성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 좀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한농화성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은 시초가에서 크게 갭이 5%, 10% 정도 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시초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9,000원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테마주일수록 목표가와 손절가가 더욱 좀 중요하겠죠.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3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트레이딩 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가람 대표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다가 많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안 보고 있는 이슈, 조금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을 보지 않을까. 테마 장세 혹은 뭐 개별주 장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무거운 종목 중에 삼성 SDI로 정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 포비아 속에서 대안 찾는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계속 잇따라 발생하더라고요. 잊을만하면 한 건씩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혹시 이 우려를 한 번에 씻어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례적으로 또 전고체 배터리를 굉장히 이른 시간에 조명을 했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흐름을 국내 증시에서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그 안에 번스타인의 언급 안에 삼성 SDI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 픽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삼성 SDI 실적이 사실 전기차 쪽으로는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또 ESS 쪽으로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서 정해봤고요. 삼성 SDI 뭐 대형주니까 약간은 좀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트레이딩 전략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목소리가 좀 바뀌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급등했거든. 이럴 때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 한 종목만 매매하는데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자, 과연 이렇게 코스피가 복잡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다면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추천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거나 증가할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삼성전자. 그런데 뭐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수익률 정도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일단 이번 주 출발은 삼성전자로 합니다만 과연 어떤 장세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매일매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 예정이니까 내일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3픽 한농화성, 삼성 SDI, 삼성전자였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이번 주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생각보다 우리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았었고 네.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수급과 함께 네. 그 지수 자체의 상승폭이 커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 외국인이 네.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반도체를 살 것이고 그럼 지수의 상승 탄력이 커질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지난 거래일에 뭐 작동을 했고요. 일단 뭐 반도체가 유독 강하긴 했습니다만 시총상위 업종들이 대체로 강했죠. 뭐 자동차도 좋았고요, 또 바이오도 좋았고, 뭐 2차 전지는 뭐 하루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그 블랙 먼데이의 그 어떤 그 패닉을 한 2주 동안 꾸역꾸역 극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었고,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쨌건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최근에 좀 이제 반등 탄력이 강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이를테면 K뷰티가 굉장히 흔들렸다가 지난 거래일에 좀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고요. 또 한동안 조금 주춤했었던 뭐 밸류업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한 테마도 최근 며칠 동안 바닥에서 굉장히 흐름이 이제 좋았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금 빠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씩 뭐 좀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직 안 오른 그런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확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뭐 반면에 이제 뭐 K푸드나 이제 뭐 게임주 같은 경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쪽에서는 일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가 8월 첫 주에 무려 14.7%가 뭐 급락을 했다가 현재 상황에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8월 현재 약 3.2% 하락. 그러니까 낙폭을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요 이제 갭을 다 이제 메웠습니다. 드디어 지난 거래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메웠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게 뉴욕 증시와의 그 이제 갭이에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을 지금 다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가려는 예.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장이 아직은 요만큼은 좀 더딘 흐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회하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이미 잃어버린 부분들은 다 되찾았으니까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 이러면 또 이제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꾸려야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건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조 원 넘게.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추가 상승의 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니까 시장이 힘을 받아가고, 그럼 외국인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네. 또 시장 안에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네. 반도체의 강세가 이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 좋았고 SK하이닉스는 너무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졌거든요. 네. 반도체주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상승 탄력이 더딘 이유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 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엔 또 너무 과하게 들어와요. 이런 네. 것들이. 이게 적당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는 전기전자고요.
아래는 또 ETF를 하나 끄집어 왔습니다. 붙여놨어요. 코덱스 반도체. 왜 이걸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전기전자는 어디까지나 코스피 전기전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반등도 눈에 띄기 때문에 ETF 쪽에서 이제 모든 걸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지수 견인력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를 보지만 반도체 전체 업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올라오더라도 시총상이 일부 종목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반도체 쪽의 중소형주 쪽들도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는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3.65%가 올랐는데 아래 코덱스 반도체는요, 장중에 4.6%.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네. 자, 외국인이 반도체를 그 전에 살 때는 찔끔 샀죠. 뭐 사더라도 뭐 2천억 대 정도. 이러니까 그냥 일부 시총상이 반도체주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2천억을 샀는데 그중에 1조 원을 반도체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이제는 우리 차례도 오는 건가 하다 싶으니까 동생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것이고 그 외국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도체를 가장 먼저 살 것이다.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반도체 쪽이 지난 거래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반도체가 적당히 강하면 괜찮은데요. 너무 강해도 고민이 생겨요, 우리 시장이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냐면은 반도체 쪽에 워낙에 수급이랑 이제 이런 거 쏠리다 보니까 전일에 양시장 다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일에 상승 종목이 1,3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200개. 그러니까 체감 지수 그렇죠. 자체가 반만 오르고 반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그동안에는 상승 탄력이 적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매수가 필요한 건데, 네. 이렇게 과하게 또 반도체 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들에 들어갈 수급이 오히려 반도체에 집중되는 효과,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가 너무 올라도 이게 양날의 검처럼 우리 시장에 좀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체감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어쨌건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지각 랠리를 하면서 시장과 이제 키 맞추기를 거의 했다라는 쪽에는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 반바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8월 들어와서 보면 반도체가 이 바이오와 2차 전지 대비해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에 강세로 다시 한번 이 승기를 네. 잡는 이 흐름이 뒤바뀌었다고 좀 바라보세요.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이제 얼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와 전기전자 반도체를 같이 볼게요. 자,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낙폭을 갭을 거의 메우는 수준. 그런데 오히려 최근 며칠 동안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나 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거의 시장하고 키 맞추기를 했는데, 일단 8월 현재 코스피는 3% 정도 하락이고요. 전기전자는 4% 하락. 예전에는 더 갭이 있었거든요. 줄어들었죠. 반도체도 많이 따라왔죠. 지금 거의 반도체가 시장 수익률 수준까지는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반도체도 지각 랠리를 마쳤으니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금 뭔가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전기전자 반도체가 지각 랠리를 하면서 반바지의 어떤 주도주 경쟁이 다시 좀 접전으로 그렇게 가는 양상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 의약품, 바이오를 이제 대변하는 코스피 의약품이고, 아래는 2차 전지입니다. 네. 물론 전체적인 주가 레벨은 2차 전지가 제일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반바지 중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저는 뭔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긴 해요. 왜냐, 가격 메리트가 원체 있으니까. 그런데 8월 현재 의약품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저 바이오가 며칠 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 바이오가 전략 후강이 나와요. 이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며칠 동안은 또 반도체가 내 뒤를 바짝 따라왔지만 또 내가 좀 쉬었으니까 다시 좀 나가볼까? 뭐 이런 이제 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대 마이너스,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기차 화재 역설이라고 해서 최근에 주말에도 계속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화재가 났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오히려 화재가 나면 그래 전고체, 그죠? 그래 과충전 방지.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전인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8월에 전체적인 어떤 반바지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 다시 붙었죠. 보시게 되면 거의 붙어 있고, 물론 이제 최근은 전기전자가 제일 약진한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달 놓고 봤을 때는 반바지가 다시금 이제 붙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반바지의 주도주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에 따른 어떤 이제 등락률의 편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지난 며칠 동안은 반도체가 지각 랠리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월요일, 또 지난주 뉴욕 증시가 또 강보권에서 약간 좀 그 눈치 보는, 네.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또 다시 이제 반바지 쪽에서 어느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반바지는 무조건 이제 들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농화성을 하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하든 이런 쪽에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의 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반바지 안에서도 그 하루를 놓고 봤을 때도 네.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더라고요. 이번 주엔 또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반바지 전략은 끌고 가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현대차, 기아, 완성차요. 네. 완성차도 다르게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금요일에 좀 강하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원체 많이 빠졌다 보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완성차주들의 시간이 되었다. 수급도 들어가서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다시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다시 보고 있는데, 네. 제 이제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단기에 좀 낙폭이 과했던 쪽에서 이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이런 분위기죠. KBT도 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위에 건 현대차입니다. 장중에 6%대 급등했고요. 아래 거는 기아. 장중에 4%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에 표면적으로 이 친구들이 올랐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요. 3단계 다중 안전 과충전 방지 시스템. 어디서 파생됐습니까? 전기차 화재에서 파생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배터리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 기아가 보유하고 있는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현대, 기아의 전기차에서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한 건도 없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부각되는 거죠. 어쨌건 지금 이제 단계 낙폭 과대였고 좀 올라갈 때 뭐라도 제목이 필요한데, 이제 전기차의 어떤 캐즘의 극단에서 발생한 그 화재를 이제 완성차 쪽에서 네. 바톤을 이어받아서 모멘텀을 이어가는, 물론 이제 자동차주가 올라가면서 전일의 2차 전지가 약간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도 이제 그 뭐 앵커의 픽도 그렇고요, 뭐 전문가의 픽에도 다 이제 그 2차 전지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모멘텀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이 1조 2천억 코스피를 살 때 1조 원을 전기전자에 갖다 부었는데, 또 나머지 중에 1,200억을 또 자동차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도 단계 좀 낙폭이 과한 측면에서 일단은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고, 또 어떤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관련한 이제 모멘텀을 하나둘 이제 걸기 시작을 했다는 쪽에서 보면,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은 뭐 일단 다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금 이제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종목별로 나눠봐야 네. 된다. 이제 그럼 현대차, 기아 지금 자리에서 또 어떻게 담아봐야 될까라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법인 IPO 관련해서도 네. 이슈몰이 하다가 꺼진 지 네. 오래가 됐고, 수출 데이터 자체는 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펀더멘탈 보고 현대차, 기아 담아볼까요? 요거 근데 이제 투트랙이에요. 현대차 그룹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위에 거는 현대차고요. 아래 거는 현대글로비스예요. 제가 일전에 자동차주를 이야기할 때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 기아 쪽이 당연히 맞는 픽이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뭐냐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지금 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항상 동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가 갈 때는 현대 글로비스나 모비스가 주춤할 때가 있고,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못 갈 때 글로비스나 모비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는 어쨌건 그 과충전 방지 어떤 시스템이라는 쪽이 부각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완성차 쪽인 현대차, 기아차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수급이고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 투트랙으로 갑시다. 자,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차 그룹주가 8월에 단기의 낙폭이 이제 과한 상황에서 둘 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는 일단 그 간판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쪽에 조금 더 수급적인 무게가 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롱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대, 기아차는 지금 피카온 얘기들이 또 다시금 좀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대차, 기아가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쪽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상단은 어느 정도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제한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일단 물 들어올 때 헤엄만 살짝 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전 중장기적으로는요. 아래쪽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갔을 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주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가 좋아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는 투트랙으로 자 단기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한 화재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낙폭 과대 이런 쪽으로 본다면 현대차, 기아가 최선 호주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선 굉장히 우호적인 거네요. 네.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취해 주셨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도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력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거의 반바지 특집이네요. 네.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바이오 그 안에서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네. 굉장히 튀어 올라갔는데 변동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최근에 뭐 잘 가다가 훅 꺾였다가 네. 금요일에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특징은 코로나 테마가 지난 주만 해도 진단키트 위주만 움직였었는데 지금 네. 확산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랩지노믹스 이거 진단이잖아요. 이건 뭐 일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린 뭐 물론 매운맛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SD 바이오 센서나 네. 시젠 같은 거를 픽해서 뭐 소개 성과를 봤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번 달만 무려 80%가 급등해 버린 거예요. 이건 뭐 이번 달에만요? 완전히 핵 매운맛이에요. 완전히 핵 매운맛이고 중간에 있는 종목이 모나리자라고요. 이거는 마스크.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마스크주가 이제 또 일제히 또 지난 거래를 굉장히 강했죠. 오히려 진단키트 쪽에 힘이 빠지니까 마스크 쪽이 부각이 돼요. 이렇게 네. 올라오고 또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거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치료제. 요즘에 이제 치료제 구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얘들의 상승률을 보면 랩지노믹스는 이번 달 80% 올랐죠. 모나리자는 30%, 그다음에 국제약품은 25%. 매운맛이죠. 이것도 매운맛인데 어쨌건 이제 진단키트 쪽이 튀어나간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지금 예방 마스크 쪽이나 치료제 쪽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테마가 더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시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쪽에서는 승산이 있다라는 좀 그런 판단은 좀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네. 코로나 테마의 어떤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코로나 테마는요. 예방, 진단, 치료.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진단 쪽이에요. 네. 진단 쪽이 막 진단 키트가 막 이제 뭐 구하기 어렵다, 품절이다, 뭐 이런 이제 이슈로 올라갔잖아요. 그다가 이제 지금의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다 보니까 이제 예방 쪽이 지금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물론 이제 백신 쪽에서는 뭐 우리 기업 중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 코비온이 있기는 한데 지금 생산을 안 해요. 근데 문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을 전격 재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튀어 올라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좀 이제 중소형 어떤 개별주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는 마스크 쪽으로 시세가 확단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치료 쪽 단계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은. 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국제약품의 상승폭이 제일 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산해 본다면 음압 병동, 뭐 호흡기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바닥권에서 꿈틀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급등한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뒤따라가는 마스크보다 치료제 쪽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슴슴한 가격의 종목들이 좀 보인다.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종목도 하나 말씀드리고 갈까요? 네, 종목 말씀 요즘에 제가 주세요. 촉이 잘 맞아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차트. 어떤 종목이에요?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이 아까 국제약품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대원제약이 지금 8월 최고가 기준으로는 한 8%밖에 안 올랐고요. 전일 종가 기준은 8월에 3%밖에 안 올랐는데 대원제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감기약 콜데원이 콜데원.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팍스로비드나 관련 치료제 구하기가 좀 어렵다, 처방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체 의약품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확산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국제약품이 최근에 그래도 치료제 중에서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덱사메타손이라는 그런 성분의 그 약을 제조하고 있는 이게 코로나 쪽 해열 쪽에 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과거에도 좀 전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치료제 모멘텀이 조금 저는 이제 제약주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원제약은 뭐 그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 대 이상이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드나들면서 주가도 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뭐 이런 종목 하나 정도 좀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그렇죠. 대원제약 말씀 주셨고요.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 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볼까요, 부장님? 일단 우리는 뭐 갈 길이 좀 남았다고 보는데 뉴욕은 낙폭을 다 회복했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일단은 키를 거의 좀 맞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은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일단 크고 지난 거래일의 시그널을 보게 되면 물론 반도체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바이오가 전략 후강으로 좀 반격의 시그널을 보여줬고 또 주말 사이에 뭐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오늘 좀 바이오 쪽이 오늘은 조금 두각이 네.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개별 테마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고체나 그 화재 관련한 쪽은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꼽자면 로봇주도 최근 며칠 동안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볼리. 그렇죠. 때문이죠. 예.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곧 출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업종별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조성호 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2700 코스피 진짜 손 뻗으면 닿을 듯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으로 그리고 내 포트에는 어떠한 종목 담아봐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